오늘 그 산업재해에 어떻게 대응하나 강의를 맡게 된 법률사무소 일가사람의 권동희 노무사입니다. 오늘 그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눌 것은 다양한 산업재해가 일어나는데 여기에 있어가지고 일반 조합원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하나하나씩 볼 거예요, 사실. 그래서 이런 강의를 제가 진짜 많이 해봤는데 노동조합에서 조합원용으로 촬영한다고 해서 제가 이런 강의 영상을 찍어본 것은 처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조합 간부님들한테 좀 고맙다고 이런 영상을 조합원 교육을 위해서 마련해 준 것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하고 나눌 이야기들은 크게 15가지예요. 15가지. 앞에서 보면은 강의 앞서 어떻게 해야 하나, 산재를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산재보험 과연 어떤 특징이 있는가, 그 다음에 산재가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는지, 그리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것, 어떻게 신청하는 거지? 신청 서류가 뭐야? 그 다음에 상병 그리고 진단에 따라 접근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볼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은 사실 업무 시간에 이루어지는, 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사고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업무 시간에 이루어지는 사고 경위에 대한 증명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들을 얘기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진단에 따른 특징이 무엇인지, 그런 진단을 어떻게 잘 받는 것인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할 거고, 그 다음에 사고에 대한 예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산재보험이 다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어떻게 추가적인 배상을 받을 수 있을 건지,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랑 어떤 관계가 있는 건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중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우리 급식 종사자 노동자들이 많이 아파요, 사실. 어디가 아프냐면은 어깨, 손목, 허리 다 아프죠. 우리가 그것을 여러분들 배웠다시피 근골계 질환이라고 하는데, 이런 근골계 질환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받고 또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를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많이 알고 있는 과로성 질환, 과로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5명 중에 1명은 반드시 이런 뇌심장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어요. 우리 사망 통계를 보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본인의 일이 아니더라도 가족과 친구들이 또는 노동자들이 이런 뇌심장 질환으로 쓰러졌을 때 어떻게 산재로 인정받을 수 있는 건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많은 노동자들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요. 제가 오늘 여기 오면서도 제 의뢰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노동자와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왔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정신질환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좀 안타까운 것은 자살의 사망률이 세계 1위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그래서 이런 정신질환에 대해서도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산재 신청을 해야 되는지를 알아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학비 노조에서 가장 많이 싸웠던 이런 직업성암 폐암 사건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 이런 암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접근법이 무엇인지도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강의에 앞서서 이제 제가 몇 가지의 이제 내용들을 쭉 적어봤어요.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듯이 화장실에 갔는데 물기가 남아 있어가지고 넘어져 손목을 다쳤어요. 근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나는 손목이 아파 죽겠는데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이게 산재가 되나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자전거로 출퇴근하다가 넘어졌어요, 내 실수로. 그럼 무릎 연골이 깨졌어요. 이게 산재가 되나요? 자전거가 아니고 예를 들면은 인라인 스케이트 타다가 넘어졌어요. 이게 산재가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보죠. 퇴근하다가 이마트에 들려서 예를 들면 막걸리 한 병 샀어요. 그리고 집으로 가다가 넘어졌어요. 산재가 되나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제 출퇴근 재해 사고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산재 신청을 많이 못 하고 있어요. 학교 내 다른 동료로부터 코로나 감염이 됐어요. 지금도 아직 우리나라가 코로나가 끝나지 않았죠, 그죠? 이런 코로나 감염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 후유증도 많이 앓고 있어요. 이런 것도 산재가 되나요? 이런 질문들이 아직도 받고 있어요. 오래전, 4년 전에 학교 계단 내려오다가 넘어져서 아직도 무릎이 아파요. 4년 전에 넘어졌는데 지금도 가끔 병원에 가요. 산재 신청할 수 있나요? 노동조합 행사로 산재 교육에 참여했는데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어요.
이런 것도 산재가 되나요? 일을 하다가 허리가 삐끗했어요. 병원에 가니까 당신은 퇴행성 디스크야. 당신은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된 디스크야. 이런 경우. 조리 업무를 했는데 어깨와 팔꿈치가 너무 아파요. 너무 흔히 볼 수 있죠. 이런 사건들을. 그죠? 학교 경비직을 담당했는데 집에서 자다가 뇌출혈을 발병했어요. 사람들이 집에서 어떤 병이 발생하면은 산재가 안 되는 줄 알고 아직도 많이 신청을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물론 학교 안에서 사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게 중요하지만 사업장 밖에서 발병하거나 아팠을 때 어떻게 신청하는지도 살펴볼 거예요. 이건 또 제가 예시로 쓴 건데 오랫동안 이제 학생들 상담하다 보니까 제가 우울증인 것 같아요. 돌봄 노동을 하는데 너무 일부 학부모 때문에 가슴이 막혀가지고 숨을 쉬지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공황장애 증상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이미 퇴사를 했어요. 학교를 퇴사하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는데 내가 예전에 했던 조리 업무 때문에 폐암이 걸렸어요. 이미 10년 전에 제가 퇴사를 했어요. 학교를. 이럴 때 산재가 되나요? 여러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강의에 앞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제 강의를 듣고 답변을 할 수 있으면은 제가 강의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아들은 거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해 뒀다가 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연결을 지켜보세요. 그리고 혹시라도 좀 더 시간이 남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강의가 끝난 뒤에 며칠 뒤에 한번 살펴보세요. 그래서 그 노무사가 이렇게 얘기했지 라고 생각이 나면은 이 강의는 좋은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이제 이 산재보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은 노동자로 일을 하기 때문에 산재보험을 다 들어있어요. 사업주가 되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 그래서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고용하는 사업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예외적으로 농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을 하는 농업이라든지 이런 것만 아니면은 무조건 다 산재보험은 가입을 해야 돼요. 세 번째 보듯이 당연 가입이 원칙이에요. 혹시 주위에 자제분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또는 내 자식들이 아르바이트로 일을 하다가 다쳤어요. 근데 사업주한테 찾아가니까 우리 산재보험 몰랐어요. 가입 안 했어요. 이래도 산재 처리는 당연히 가능한 거죠. 학교는 모두 다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 산재보험의 중요한 원칙은 사업주가 이 사건에 있어가지고, 이 사고에 있어가지고, 질병에 있어가지고 과실이 있든 없든, 어떤 잘못이 있든 없든 산재보험 다 처리가 가능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보면은 노동자들이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내가 오늘 손가락을 끊어서 다쳐야겠다 이런 분은 없겠죠, 그죠? 근데도 어쨌든 사고가 난다고 하면은 무조건 기본적으로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가 아니면 기본적으로 산재가 돼요. 그리고 고의 자해행위라도 예외적으로 자살은 산재가 돼요. 그래서 제가 자살 사건을 좀 많이 하는데 생각보다 자살로 산재를 신청하는 건수가 우리나라에서 50건 내지 많아도 100건이 안 돼요. 왜? 자살이 산재가 되는 걸 모르니까. 그죠? 근데 실제로 노동자들이 직장 내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약 500명 이상이 업무 때문에 자살한다고 통계로 나와 있어요. 최소 500. 근데 그 10분의 1도 아직도 신청을 못 하는 거죠. 그게 너무 안타까워요. 사건 하다 보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산재 신청은 반드시 청구를 해야 돼요. 내가 산재로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지 않으면은 이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 1원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신청한다는 것은 내가 내 이 질병과 사고에 대해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다고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지 이것이 당연히 어떤 보험의 수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실손보험 처리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산재는 법률적 판단이에요. 법률적 판단. 그래서 법적 규범적 판단이라고 하는데 이런 판단을 받기 위해서는 일단 신청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요양급여, 우리가 아프거나 다쳤을 때 신청하는 것을 요양급여라고 해요. 나중에 서식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질문했듯이 4년 전에 다쳤어요. 업무 때문에. 신청이 가능해요? 가능해요. 당연히. 4년 전에 다쳤든 10년 전에 다쳤든 내가 지금 또 그 병으로 치료받고 있으면은 지금이라도 신청이 가능해요. 다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산재로 인정되면은 신청한 시점부터 우리가 소급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역으로 해서 3년치를 줘요. 옛날 거를.
치료비와 휴업급여, 그 다음에 향후의 치료비에 또는 향후의 휴업급여,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급하게 됐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3년 이내 신청하는 게 온전한 보상을 받는다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10년 전에 내가 어쨌든지 회사를, 학교를 그만뒀어도 지금 폐암으로 치료받고 있으면 당연히 신청이 가능한 거죠. 당연히. 앞서서 얘기했듯이 이전에 3년치 치료비라든지 휴업급여는 받을 수 있는 거고, 향후에 폐암으로 치료받을 수 있는 것들은 당연히 산재로 보상이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무조건 3년 이내 신청해야 돼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건 잘못된 상식이에요. 그 다음에 5년이라고 하는 장애급여, 유족급여, 산재를 해서 장애가 남았어요. 이거는 산재가 종결되는 시점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 장애급여를 신청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망한 사건을 우리가 유족급여라고 하는데, 유족급여는 반드시 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예요. 그래서 혹시 뭐 예를 들면은 조리 업무 때문에 폐암으로 어머니가 사망했어요. 그러면 사망한 다음 날로부터 5년 이내 신청하지 않으면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단 1원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신청의 기한을 정확히 아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면 이런 과정은 어떻게 돼요? 라고 물을 수 있어요. 이 산재 과정은. 그래서 대부분의 우리 한국의 산재가 약 1년에 뭐 11만 건 정도 일어나는데 한 10만 건 정도는 다 다쳤어요라는 사고예요. 다쳤으면 보통 병원에 가겠죠. 그죠? 병원에 가서 검사 진단을 받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은 다쳐도 병원에 못 가요. 왜? 바빠서. 인력이 없어서. 시키는 일이 많아서. 그래서 병원에 자주 못 가고 빨리 못 가는 경우가 많은데,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 가는 게 중요하다. 어쨌든.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저 급식실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어요. 계단에서 넘어졌어요. 어쨌든 이런 사고 경위를 여러분들이 병원에 가서 진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그래서 병원에서 단 한마디라도 거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으면 넘어졌다. 뭐 일하는 과정에 넘어졌다. 이렇게 기재는 하지 않지만 넘어졌다. 이런 기록만 있으면은 여러분들은 그 사고 경위를 간접적으로 증명할 수 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이 사람은 사고가 있었네라고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단을 받은 이후에 대부분은 이제 업무 수행 중 사고라고 해서 일을 하는 과정 중에 이제 사고겠죠. 그죠? 뭐, 그래서 99%는 다 업무 수행 중 사고예요. 뭐 이런 시설물 결함이라는 이런 뭐 굉장히 어려운 용어 쓰는데 이거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면은 뭐 지나가다가 뭐 뚜껑이 열렸는데 뭐 거기 넘어졌다. 의자에 치였다. 의자에 넘어졌다. 학교 안에서 어떤 뭐 공사를 하는데 그 공사 현장에서 지게차에 부딪혔다. 이런 것도 다 시설물 결함이라고 하는데 크게 생각할 필요 없이 그냥 회사 내에서, 학교 내에서 일을 하다가 다치는 사고들은 대부분 업무 수행 중 사고예요. 99%는. 그 다음에 뭐 휴게 시간 중 사고, 출장 중 사고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큰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 뭐 제3자 가해행위 사고, 행사 중 사고, 뭐 회식 중 사고, 요양 중 사고, 출퇴근 사고가 있는데 이런 산재 승인율이 우리가 굉장히 낮다고 생각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통해 알아셔야 되는 게 지금 사고성, 이런 사고에 대한 산재는 93%, 4%가 다 승인이 돼요. 왜? 일을 하다 다치는 업무 수행 중 사고니까. 뭐 회식 중재해, 요양 중 사고 이런 건 거의 없어요,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다 다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산재를 신청할 수가 있고, 신청함에 있어 가지고 거의 다 승인된다. 그 과정은 복잡하지 않다. 서식도 복잡하지 않다. 이렇게 이제 일단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픈 경우, 내가 조리를 하다 보니까 허리가 아파요. 계속 허리가 아파요. 어깨가 아파요. 이런 아팠을 때도 일단은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진단을 받아야 돼요. 우리 산재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병명이 없는 사건들은 기본적으로 산재에서 포함을 시키지는 않아요. 우리가. 그래서 아팠을 때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되고, 그 병의 유형에 따라서 골병이다, 근골기 질환이다. 그럼 근골기에 이게 왜 생겼지? 내가 오랫동안 허리를 숙인 업무를 해서 그런 거야? 내가 조리를 할 때 살푸다가 무거웠었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뇌심장 질환, 직업병인데 이런 것은 나중에 이제 분류를 하면서 제가 얘기를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산재를 신청하면은 기본적으로 공단에서 기본적인 조사를 해요.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이런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신청을 함에 있어가지고 너무 겁을 내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산재가 신청이 되면은
승인이 되면은 이제 그 승인 과정에 있어가지고 오른쪽에 외항비, 내가 내 돈으로 쓴 치료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돌려받을 수가 있어요. 그걸 외항비랑 간병료라 그러고, 그 다음에 일하지 못한 기간에 임금 70%인 휴업금을 받게 돼요.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이제 산재를 치료받고 싶으면 진료계획서를 내면 되는 거고, 산재로 인해서 종결된 뒤에 장애가 나면 장애급여를 청구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급여 등이 있는데, 우리가 산재를 왜 신청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해요. 저런 급여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한 사고, 내가 일했던 질병에 대해서 정당한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게 우리 산재보험의 첫 번째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내가 다친 이 사고와 내가 앓게 된 이 질병이 일 때문에 생겼다는, 업무 때문에 생겼다는 그 과정에 대한 정당한 확인이에요. 확인. 그건 노동에 대한 확인이고 노동에 대한 권리에 대한 행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재를 신청할 때 금전적인 보상은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노동 과정 중에 우리가 입게 되는 여러 가지 질병과 사고들에 대한 것들은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정당한 여러분 조합원들의 권리 행사라는 것들을 얘기를 드릴게요. 그러면 어떻게 신청합니까? 많이 물어봐요. 왜? 한 번도 신청 안 해봤으니까. 신청은 간단해요, 간단. 그래서 우리가 산재 신청은 사망한 사건이 아니면은 이런 요양급여 신청서라는 것을 써서 제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두 장이에요, 두 장. 이게 첫 번째 장이 저렇게 돼 있고 두 번째 장이 이렇게 돼 있는, 두 번째 장이 이렇게 돼 있는데, 앞서 돌아가서 그 첫 번째 장은 보시면은 제일 중요한 거 보면은 왜 다쳤느냐의 이 재발생 경위를 적는 거예요, 경위를. 그래서 간단한 사고들은 뭐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디서 넘어졌다 적으면 되겠죠. 근데 조금 복잡한 뭐 질병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별지로 쓰면 돼요. 그건 별지. 그러니까 다른 종이로 쓰라는 얘기예요, 다른 종이. 그래서 당신이 왜 허리가 아프고 여기에 얼마 일을 했고 식당 조리하는 업무가 뭔지를 다른 종이로 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 또 가르쳐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은 크게 문제가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은 누가 써요?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쓰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갔던 병원이 산재보험 지정의료기관이면 거기에 의사가 쓰도록 돼 있어요. 여러분 쓰면 안 돼요. 이거는 쓸 수도 없고. 그 다음에 그럼 이런 소견서를 부탁할 때,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부탁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뭡니까? 첫 번째는 뭐냐면은 뒷장에 보면은 입통원 기간 뒤에 보면은 취업치료 가능 여부에 대해서 기재하도록 돼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선생님 저는 학교에서 조리 업무를 하는데 이렇게 손목을 다치면은 일을 못 합니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들 직업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상병 상태와 직업을 알고 의사들이 취업치료 가능하구나, 불가능하구나, 그걸 써줄 수가 있어요. 그걸 모르고 이 사람 직업이 뭔지도 모르면 그냥 일반인의 상태에 따라서 의사들이 기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만 유의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지정 의료기관, 산재보험으로 지정되지 않는 의료기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지정 의료기관이라도 의사들 성향에 따라서 야, 나 이 요양급여 신청서 못 써주겠어. 이거 내가 왜 써줘야 돼? 이러한 의사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싸울 필요는 없고, 선생님, 그러면은 진단서를 끊어 주십시오. 또는 일반 소견서를 끊어 주십시오. 뭐 아시죠? 한 장짜리, 그죠? 보셨을 거예요. 그걸 끊어 달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신청을 대신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은 이 요양급여 신청서가 그렇게 복잡하지 않지만 옛날에는 반드시 사업주 날인하고 뭐 굉장히 복잡할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은 두 장이면 된다. 요양급여 신청서, 그 다음에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 그리고 의사가 이 요양급여 신청 소견서를 써주지 않을 경우에는 일반 진단서라든지 일반 소견서로 대체 가능하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나머지는 안 내도 됩니까? 나머지는 공단에서 요청을 하면 내줘도 되고 안 내줘도 돼요. 그러면 공단에서 자기들이 답답하면은 병원에 요청해서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신청이 복잡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청이 간단하다. 그 다음에 이런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진단 상병에 따라 접근하는데, 대부분은 우리가 일하다 다친 사고이기 때문에
사고성 재해라고 하는 사고의 사고. 그 다음에 근골격 질환, 골병이 있어요. 이걸 한번 그 밑에 내용을 통해서 한번 구분해 보면은 두 명의 노동자가 있는데 한 명은 엉덩방아를 찧어서 S330이라는 우리가 진단 코드를 밟았어요. 그 다음에 척추 원반의 외상성 파열, 우리가 이걸 전형적인 디스크, 사고성 디스크라고 하는데 외상의 상병에 의한 디스크 진단을 받았어요. 두 번째 노동자 보면은 미화원 노동자인데 60kg를 들다가 욱 했어요. 욱 하니까 병원 가니까 이제 M512, 이것도 상병 코드고, 그 다음에 병명은 기타 명시된 추간판 전이에요. 이거는 뭐냐면은 디스크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다시피 그냥 디스크, 오래된 디스크. 질병으로서 M이라고 해서 우리가 오른쪽에 이제 상병 예시를 보면은 요추간판 탈출증 4, 5번을 근골격 질환으로 진단할 때는 M512, 봤죠,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이 허리 종사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질병이란 거고, S 코드로 진단됐을 때는 사고예요. 밑에 보면은 무릎, 그죠? 그 다음에 또 슬관절, 그 다음 어깨, 회전근개 파열, 회전근개 손상, 회전근개도 보면은 많이 걸리죠. M751은 일반적으로 근골격 질환, 사고성 질환은 S4600. 그래서 여러분들이 M으로 통상적으로 진단이 될 때는 이게 어떤 사고가 있어도, 그죠? 욱하는 사고가 있어도 이것은 내가 오랫동안 이 업무를 하다가 발생한 근골격 질병이다. 그래서 근골격 질병으로 산재 신청을 해야겠다. 이 정도의 생각만 가지면 돼요. 이 정도. 그 다음에 사고성 손상이라고 하면은 S 코드고 선생님이 정확히 봐줬다고 하면은 이 사고 경위만 정확하게 증명하면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M 코드에 뭐 M512를 외우고 이럴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욱하는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나중에 병원 가서 진단을 받았을 때 근골격 질환으로 진단되는 건지 사고성 질환으로 진단된 건지만 명확하게 아시면 돼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의사 선생님한테. 선생님, 제 질병이 뭡니까? 제 질병이 사고 때문에 생긴 겁니까? 아니면 질환성입니까? 라고 물어보시고 나중에 노동조합 찾아와서 이제 준비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고가 났다고 하면은 사고 경위에 대한 증명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제가 앞서서 얘기 드렸듯이 사고 경위를 제일 잘 증명하는 게 뭐예요? 식구들한테 카톡 보내는 거, 사진 찍는 거, CCTV 촬영하는 거? 너무 늦죠? 내가 막 출퇴근하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어요. 신길요고 5번 출구 5번째 계단에서 난 분명히 12시 22분에 넘어졌는데 그걸 본 사람이 없어요. 출근길에.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때 제가 다시금 얘기 드렸듯이 사고 이후에 병원에 일찍 가는 게 제일 중요해요. 최소한 7일 이내. 그래서 7일 이내 가서 가급적이면은 선생님 저는 그때 출근하다가 신길역에서 넘어졌어요 라고 정도만 얘기해 두시면은 기본적으로 산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무기록지에 사고 경위가 기재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생각만 가지시면 돼요. 뭐 목격자가 있어야지, 진술서 만들어야지. 그런 것들은 있으면 좋죠. 있으면, 그죠? 그래서 사고 경위를 일시, 장소, 부위를 특정하면 좋은데 특정이 안 되면 어쨌든지 빨리 병원에 가서 얘기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 중에 이분이 그 서비스 노동자인데 막 물걸레질을 하다 넘어졌어요. 넘어졌는데 병원 갔는데 응급실 갔는데 나중에 이제 외상성 디스크, 아까 얘기했던 외상성 디스크로 산재 신청을 했어요. 진단돼서. 근데 산재가 안 됐어요. 이분이 왜 안 됐냐면은 아무도 목격자가 없다라고 해가지고 사고 경위가 신빙성이 없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이제 불승인된 사건을 이제 그 담당하는 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이제 제가 들어갔었는데 그때 제가 의무기록지 다 뒤져보니까 딱 한마디가 있었어요. 딱 한마디 병원 기록지에, 응급실 기록지에 슬립 다운, 넘어졌다. 그 넘어진 기록만 있었던 거예요. 딱 그 두 단어 때문에 이분은 산재가 됐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디스크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엄청 큰 문제예요. 이거는 디스크로 수술도 많이 하게 되고 디스크로 이것이 나중에 재발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허리를 아파 본 사람들은 이 허리가 아파 본 게 얼마나 큰 병인지 알죠. 너는 알아봤냐? 저도 이제 허리 때문에
진짜 3개월, 6개월 고생해 봤는데 일단은 사고 경위에 대한 증명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밑에 것들은 여러분이 참고로 알면 돼요. 그래서 내가 예전에 허리 부위로, 동일 부위로 치료 병력이 없으면 더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되,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가급적 병원에 가서 기록을 남겨두는 것. 물론 카톡을 보내고 조합관분들한테 저 출근길에 다쳤어요 라고 얘기한 거 굉장히 중요하죠. 화장실에 넘어졌는데 아까처럼, 그죠? 넘어졌는데 아무도 목격자가 없었어요. 그럼 와서 여러분들 동료들한테 얘기하세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저는 화장실에 갔는데 물기가 있었는지 넘어졌어요. 그것이 병원에서 한 자를 기재하든 두 마디를 기재하든 기재가 돼 있으면은 사고 경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 자료가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병원에서 진단을 받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근골기 질환으로 저한테 많이 상담을 와요. 그럼 제가 제 얘기를 해주지, 제 얘기를. 제가 검도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검도를 한 14년, 15년을 했었어요. 물론 뭐 잘하는 건 없어요. 잘하지 못하는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사람이 좀 미치잖아요. 그죠? 미쳐가지고 막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제 무릎이 좀 아팠어요. 나중에는 이제 발목이 아파요. 발목 중에 이제 아킬레스가 많이 아팠는데 처음에는 뭐 1년에 한 번씩 아프다가 나중에 6개월에 한 번씩 아프다가 이제 3개월에 한 번씩 아파가지고 너무 고생을 했었어요. 뭐 지금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저는 이제 검도를 포기했지만 그래서 무릎이 아파가지고 그때 병원 가니까 막 병원 선생님 뭐 약 주고 이제 치우죠. 한 6개월 정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발목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발목이 아파가지고 그때 또 아킬레스 아파가지고 이제 그 선생님한테 간 김에 얘기했어요. 선생님 저 발목도 너무 아픈데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그 병원이 대학병원이에요. 대학병원이니까 당연히 발목을 보는 선생님하고 무릎을 보는 선생님 다 따로 있죠. 그죠? 다 따로 있어요. 정형외과 선생님들은 진료 과목들이.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그건 옆방에 아무개 교수한테 가라. 그래서 이제 당연히 아무개 교수님한테 이제 가서 진료를 받았죠. 여러분들이 진단을 받을 때는 물론 우리가 모든 그 병이 마찬가지로 그 병의 전문 의사한테 가는 거예요. 전문과. 어깨가 아프면 여러분들이 그냥 동네 정형외과 가서 물론 일단 치료받을 수 있지만 산재를 신청한다고 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3차 병원이라든지 대학병원급에 가서 어깨를 전문으로 하는, 그죠? 어깨를 전공한 선생님한테 예약을 해서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는 게 여러분 치료를 위해서 좋아요. 산재를 위해 좋지만은. 그래서 경관절 전문 의사한테 가서 진단 및 치료를 받는 게 좋은 거죠. 마찬가지 허리가 아프면은 허리만 전문으로 보는 정형외과 가든지 아니면 신경외과 가든지 그 선생님을 찾아가는 게 상병을 정확히 진단받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제시된 내용도 보면은 이 노동자가 정신 식사를 하다가 우측 삼각 삼류 연골 파열이 됐어요. 손목이 비틀리는 사고 때문에. 사고는 명확했죠. 근데 사고는 명확했는데 퇴행성이라고 불승이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찾아왔어요. 노무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제가 삼각섬유 연골 파열이 MRI에서 보이는지 안 보이는지까지는 제가 아직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학병원 가세요. 대신에 손목을 전문으로 보는 선생님한테 가서 좀 더 진단을 받아봅시다 해가지고 좀 더 소견을 보강했죠. 그래서 승인이 됐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산재가 불승인 데는 여러 가지 이제 유형 중에 진단의 불명확성이 굉장히 많아요, 생각보다. 여러분은 분명히 어깨가 아프다고 회전근개 파열로 진단받은 것 같은데 공단에서 너는 상병이 안 보인다. 나는 허리가 아파서 디스크라고 진단되는데 공단에서는 디스크가 아니라고 얘기해요.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급 병원에 가라. 그 다음에 그 부위를 전공한 선생님한테 진료를 받으세요. 라고 얘기해줘. 그리고 이건 제가 뭐 개인적으로 가진 얘기인데 무슨 숫자가 많은 그런 병원이 있잖아요. 그런 병원은 수술을 많이 시켜요. 그리고 한글이 많은 병원, 그죠? 굳이 예시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수술을 최소화할 수 있는 병원이 좀 더 제가 보기에는 좀 더 큰 병원인 것 같아요. 확실히. 특히 이제 이런 근골기 질환이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앞서 얘기 드렸듯이 대부분은 업무 시간 중에 사고가 쟁점인데, 제가 이제 2020년도에 이제 담당한 이 사건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경비직 노동자였어요. 근데 출근할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교대할 때도. 그리고 경비반장이 왔을 때도, 07시 왔을 때도 특별한 이상이 없었어요. 근데 공부 시에 다시 경비반장이 경비일지를 받으러 가는데, 그때도 정상이었어요. 그 다음에 30분 뒤에 가니까 사람이
의자에 앉아서 이렇게 툭 쓰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상병이 뭐였냐면, 병명이 뭐였냐면은 외상성 경막하 출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머리가 깨졌다는 거죠. 그 30분 사이에 어떻게 깨진지는 아무도 목격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건이 저한테 와가지고, 노부사님, 이게 산재가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어렵다. 왜냐하면 목격자가 아무도 없고 이 30분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났을지 아파트 경비원이지만은 그래서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치만 어쨌든지 근무 중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을 한번 찾아봅시다 해서 열심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볼 수 있는 아파트예요, 아파트. 아파트 경비원들이 어떻게 이제 동선이 움직이는지를 쭉 보면은 뭐 지하에도 가고 계단도 오르내리고 사람이 다치려고 하면은 정말로 많은 위험성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주장은 뭐냐면은 충분히 다칠 수 있는 공간이 많다. 위험성이 많다. 그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2018년도에 이 노동부에서 어떤 원칙을 정했는데 고의자행이 범죄 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쓰러진 원인과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산재를 해주는 게 맞다. 우리가 갑자기 사람이 쓰러질 수도 있어요. 뇌출혈로, 실신으로. 그죠? 그치만 어쨌든지 원인이 뭔지가 아니고 외상성 병명이 있으면 기본적으로 해주는 게 산재의 취지다 해서 이제 그 원칙이 정해졌는데 이것을 한번 결합을 해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열심히 준비해 봤어요. 그래 준비해서 이제 근로복지공단 북부지사에 이제 신청하니까 처음에 담당자가 노무사님 이거 목격자도 없는데 이게 되겠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자기들이 이제 꼼꼼하게 검토해보고 뭐 자문도 받아보고 제 논리도 이제 다시금 보니까 이거는 결국 외상성으로 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나중에 산재 승인을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그 쓰러진 경비원 노동자를 본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고 지금 때 제가 요양병원에 계신 걸로 알고 있지만은 산재가 안 됐으면은 얼마나 가족들이 많은 그 금전적으로 심적으로 부담이 있었겠어요, 사실. 그래서 우리가 다쳤을 때 사업장 내에 다쳤을 때는 기본적으로 산재가 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생각을 꼭 가지시기 바래요. 그래서 이 산재 보험이 여러분들한테는 어쨌든지 당연한 보험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동자지만 산재 보험을 적용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우리가 정말로 많은 뭐 이주 노동자들도 보면은 굉장히 많은 그 농촌에 있잖아요, 그죠? 농촌에 있는데 법인이 아닌 사업장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산재가 안 돼요. 물론 예외적인 노동자들이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노동자들은 산재보험법에 적용을 받아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재해보상법, 사립학교 교직원들은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 이런 보호를 받는데 내가 든 보험은 어떻습니까? 내가 든 보험은 기본적으로 벨기에요. 이중보상도 가능해요. 근데 실손보험회사들이 요즘 워낙 영악해져 가지고 이중보상이 안 되는 항목들을 약관들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산재로 처리되기 이전에 실손으로 처리했다고 하면은 그 요양비는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것만 아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가 드는 보험, 뭐 근로자 재해보상보험이라든지 상해보험은 기본적으로 벨기에예요. 근데도 어쨌든지 산재보험으로 모든 게 처리가 되진 않아요. 모든 게. 제가 지난주에도 어떤 건설 노동자의 폐암을 이제 승인을 받았는데, 이 건설 노동자도 오랫동안 이제 그 병원에 투병을 하면서 안타깝게 이제 작년 말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배우자가 이 산재보험으로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연금으로 받는데, 연금으로 제가 계산해 보니까 약 240만 원 받아요. 240만 원. 물론 큰 돈이죠, 사실. 그 다음에 병원에 있었던 기간 중에 이제 치료비라든지 휴업을 받게 돼요. 물론 적지 않은 돈이죠. 계산해 보니까 한 1억이 훨씬 더 넘던데. 근데 이 노동자의 죽음이 그 돈으로 다 보상이 되느냐? 다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하는데 산재로 다 보상이 되지 않는 그런 범위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위자료가 그래요. 위자료. 그 다음에 치료비 중에 이제 비급 항목도 있고, 우리가 휴업급여의 30%도 있고, 그래 이런 등등의 항목을 뽑아보면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몇 년 전에 담당한 노동자가 있었는데 이분은 젊었을 때 급성 중독 사건으로 해서 뇌병변 장애, 그러니까 마비가 없어요, 뇌가.
평생 2급 장애인은 살아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30대. 근데 이분 산재는 다 처리됐죠. 근데 이분이 다친 경위가 어떻게 다쳤냐면은 입사한 지 한 6, 7개월밖에 안 됐는데 야, 너 저기 가서 뚜껑을 좀 열어봐. 거기가 쓰레기 재활용을 가공하는 업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뭐 소장이 시키니까 갔죠. 가서 그냥 뚜껑을 열어봤어요. 열어보니까 그냥 본 게 아니죠. 거기에서 엄청난 가스가 유입돼서 급성 중독이 왔어요. 황화수소. 일반인들이 그냥 독한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쓰레기가 어쨌든지 상당한 부식과 그 과정을 통해서 황화수소가 나오면은 사람이 급성 중독이 되거나 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몇 년 전에 그 혹시 영덕에서 오징어 그 선별장에서 노동자들이 그 쓰레기 치우러 갔다가 오징어 선별장 지하에 쓰레기 치우러 갔다가 이주 노동자 한 6명이 급성 중독으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런 거랑 비슷하죠, 사실. 그래서 다시금 이 젊은 노동자가 산재는 다 처리되는데 민사상 손해배상을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약 15억이 나왔어요, 15억이. 그래서 뭐 15억은 다 받지 못하더라도 일부의 금액에서 저희가 뭐 어쨌든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어쨌든지 사업주로 받아내는데 통상적으로 장애가 한 12급 이상이다. 장애가 조금 12급 이상이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사고다. 질병이 아닌 사고다. 라고 하면은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정도는 아셔야 돼요. 그리고 질병이라고 하더라도 비급 항목이 많고 노동자의 과실이 없는 사고다. 그렇게 하면은 어쨌든지 학교라든지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산재보험이 굉장히 보상이 많지만은 비급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사용자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들 정도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장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근골계 질환, 골병에 대해서 조금 얘기해 볼게요. 그래서 이런 골병은 굉장히 그 노동자를 괴롭히는 사건이죠. 저도 이제 뭐 아킬레스건을 이제 평생 골병을 달고 사는데 저는 물론 일 때문은 아니지만은 제가 오래전에 이제 그 민주노총 법률원에 있었어요. 저희 산재를 한 지가 뭐 몇 년 안 돼요. 불과 뭐 한 17년, 뭐 15년밖에 안 되는데 뭐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제가 민주노총 법률원에 그때 처음에 이제 그 있으면서 그때부터 이제 산재를 시작했는데 산재가 뭔지 몰라요. 몰랐었어요, 사실.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노무사라고 하더라도 뭐 산재를 다 할 것 같지만은 전혀 아니에요. 변호사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울에 있는 모 대학교의 그 식당에 근무하시는 분이 저를 찾아왔었어요. 뭐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이제 저희 민주노총이라고 오게 된 거죠. 뭐 저를 안 게 아니고. 그래서 자기가 산재 신청을 했대요. 근데 안 됐대요. 그래서 뭐 식당에서 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대요. 학비노조의 대부분 조합원들이 하는 그런 학교 식당에서 일을 한 지 6개월밖에 안 된 노동자가 허리 디스크 쪽이 보이죠, 그죠? 요추간판 탈출증으로 산재 신청을 했는데 안 됐어요. 그래서 불승인 받고 이제 재심사까지 다 해서 안 되는데 노무사님 이게 산재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몰랐어요. 산재 잘 모르는 상태에서 뭐 노동자로 일한 기간이 아무리 짧아도 이분이 가정주부로 일을 계속했었고 그 전에 이제 노동자로 일을 한 적은 없었고 이 6개월에 이 어쨌든 아주 빡신 그죠? 아주 힘든 식당 일을 했기 때문에 조리 노동을 했기 때문에 저는 산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 우리가 불승인을 재심사까지 받았기 때문에 소송밖에 없었고 이제 소송의 실무를 제가 맡았죠. 열심히 했어요, 진짜. 열심히 했고 그 식당이 이제 어쨌든지 밖에 가서도 한번 일부러 가서 막 보고 그 식당, 대학교 식당 밖에 가서 보고 그래서 아, 이걸 어떻게 이기지 많이 생각을 했는데 판사가 여기를 한번 와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제 신청을 냈어요. 그걸 이제 우리가 뭐 현장 검증 신청서 뭐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때는 이제 제가 이제 뭐 잘 모르니까 일단 판사가 오면 좋고 안 오면 안 되는 거고 해서 신청서를 냈어요. 근데 담당하던 판사가 바뀌었어요. 바뀌면서 바뀐 판사가 현장 검증 가볼게. A대학교 그 식당 가보자 해가지고 진짜 나왔어요. 시간을 맞춰가지고. 그래서 저랑 그 담당하는 변호사님이랑 그 여성 노동자랑 가서
이 판사님한테 열심히 설명했죠. 이 노동자가 저희 이렇게 일을 했고 이렇게 일을 했고 이것이 무거웠고 제가 키가 150 몇밖에 안 되는데 이 쌀푸대 옮기는 게 하루에 몇 푸대고 이 식판을 얼마큼 나르고 이런 설명 진짜 잘했어요. 이 노동자가. 물론 저희가 서면도 열심히 썼고 그래서 나중에 산재가 됐어요. 이겼어요. 4, 5번 요축아파트 탈출증. 그때는 제가 정말로 겁이 없어가지고 막 했는지 몰라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자면은 이러한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굉장히 많이 쌓이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 직종에 있어가지고 특정 상병은 산재로 해주자라는 원칙을 만들었어요. 근로복지공단에서. 노동부랑 같이. 그래서 6대 근골계 상병 업무 관련성 추정의 원칙 적용 기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경추간파 탈출증, 목 디스크는 용접, 배관, 형틀, 치부원. 그죠? 주로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많고, 치부원은 뭐냐면은 조선소 노동자예요. 조선소. 그 용접하고 비슷하게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은 근무 기간이 8년 이상이면은 유효 기간은 이제 일을 그만둔 지 12개월 이내면은 산재를 해준다는 거예요. 산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학비노조 중에 제일 많은 급식조리원의 회전근개 파열은 9년 12개월이에요. 그럼 내가 급식조리원으로 9년 이상 일을 했으면은 어깨가 아프고 회전근개 파열이 되면 당연히 산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 승인된다는 게 아니고 거의 승인이 돼요. 상병이 정확하게 진단됐고, 그 다음에 9년의 종사기간이 뭐 건강보험 내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확인되면은 당연히 승인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여러분들이 노무사를 쓸 필요가 없어요. 비싸게 노무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돈 주고 쓸 필요가 없는 거죠, 사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동차도 많이 들어가는데, 자동차로 보면은 회전근개 파열이 많아요. 의장 차체 조립工, 그죠? 9년 12개월이에요. 그래서 의장부 차체부에 일하시는 분들이 30년 일하면은 회전근개 파열되죠. 그래서 상담을 와요, 저한테. 노무사님, 이거 산재가 됩니까? 노무사님 쓰고 싶습니다. 그럼 가라고 얘기하죠. 그냥 신청하라고 얘기하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밑에 보면은 상가염도 있어요, 그죠? 팔꿈치 아파요, 그죠? 조리사, 조리보조원은 1년 이상 일을 했으면은 진단만 정확하면은 산재가 돼요. 수군관 증후군. 조리사로 2년 이상 일했고 일을 그만둔 지 6개월 이내면은 산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근골격계 추정의 원칙이 지금 노동부 고시로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 시점인데, 그래서 지금 상병도 그렇고 직종도 그렇고 조금 더 많아졌어요. 조금 더 많아진 것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노동조합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학비노조 관련된 조합원들의 직종이 좀 더 많이 들어왔는지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이 추정의 원칙이 해당된다고 하면은 그때 저 노무사님 얘기대로 그냥 신청하면 되는구나, 쓸데없이 노무사 쓰면 안 되는구나, 이 정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거는 건건별로 어쨌든지 준비를 해야 돼요. 건건별로. 그럼 어떻게 준비합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정확한 진단이 중요하다. 그죠? 정확한 진단. 예를 들면 상병에 대한 진단이 정확히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부위를 특정해야 되고, 그 다음에 뭐 공정이라든지 내가 어떻게 일을 하는지, 쌀푸대 몇 개 드는지, 그죠? 하루에 칼질 몇 시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정리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정리를 하는 것들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일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판단의 기준. 그 판단의 기준은 뭐냐면은 공단이 현장 조사를 해서 찍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래서 우리가 근골계 질환으로 산재 신청하면 반드시 학교 현장에 나와서 찍어야 돼요. 근로복지공단 직원들이. 그때 여러분들이 참여해서, 노동자 간부랑 참여해서 정확하게 내일이 뭐고 이거 할 때 어떻게 수행하고 이런 것들 정확하게 설명을 하는 게 중요해요. 그죠? 정확하게. 그래서 현장 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찍은 동영상을 노동자 간부랑 확인해 보세요. 그건 여러분들 권리예요. 그래서 작업 동영상이 충분한 업무 내용을 반영을 하고 있으면은 됐고, 반영을 하고 있지 못하면은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동자 간부들하고 좀 더 찍어서 제출하면 돼요. 그래서 그 동영상 가지고 우리가 질병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질병판정위원회에서 판단을 하게 돼 있어요.
뭐 어떤 서류 가지고 막 넘겨서 보는 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동영상을 가지고 판단한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가야 돼요. 가서 내가 예를 들면 6개월밖에 안 됐지만은 진짜 허리 부담 업무를 많이 했다. 허리를 많이 숙인다. 이런 특징들을 당당히 얘기하는 게 좋아요. 당당히. 안 가는 것보다 가는 게 승인율이 더 높다는 공단 통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판정위원회는 어쨌든지 들어가서 얘기를 하는 게 중요하다. 꼭 가세요. 꼭 가시면은 어쨌든지 제가 얘기한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할 얘기 다 하고 나오세요. 속 시원하게. 그래서 금극기 질환에서 가지고 핵심적인 판단 기준 동영상이다. 가라. 그죠? 이것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 뇌심장 질환이 있는데, 우리가 뇌심장 질환으로서 여러분이 제일 많이 알고 있는 게 뭐예요? 뇌경색. 머리 혈관이 막히는 경우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오늘 또 이제 상담했는데, 뇌출혈이에요. 뇌출혈. 그죠? 뇌출혈도 보면은 뇌내출혈이 있고 뇌지막화 출혈이 있는데, 사실,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이 막히는 심근경색. 그 다음에 심장의 혈관이 터지는 대동맥류.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뇌심장 질환이 왜 중요하냐 얘기 드리면은 5명 중에 1명 반드시 이걸로 죽거나 앓게 돼 있어요. 통계상. 그래서 한국인 사망률 1위는 어쨌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암이지만은 뇌심장 질환을 합하면은 2위예요, 2위. 그죠? 그 다음에 3위, 4위가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자살이에요. 이 중에 산재가 안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어쨌든지 뇌심장 질환을 제가 얘기할 때도 여러분들의 어쨌든지 닥친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 가족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여러분들 친척의 상황이 될 수 있어요. 그때, 옛날에 그 노무사 강의 들어보니까, 뇌심장 질환도 산재가 되더라. 그럼 몇 프로 돼요, 지금 지금 약 38% 돼요. 10건 중 3건 산재가 돼요. 물론 적은 승인율은 아니에요. 그래서 노동자로 일을 했는데 뇌심장 질환으로 쓰러졌다. 그러면 산재 신청을 해야 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거고, 그럼 어느 경우에 산재가 제일 인정이 많이 됩니까? 많이 일한 경우죠. 많이 일한 경우.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사업장 중에 그 건선중학교가 있었어요. 건선중학교. 그죠? 거기에서 이제 조리 노동자로 일을 하다가 쓰러졌어요. 그래서 산재가 안 됐어요. 산재가. 왜 안 됐냐면은 일주 동안 업무 시간이 40몇 시간밖에 안 됐어요. 지금 우리 노동부 고시상 산재 인정 기준을 보면 일주 평균 60시간이에요. 일주 평균 60시간 당연히 산재가 돼요. 어느 경우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볼 수 있어요? 학교 비정규직 중에. 그 경비직 노동자죠. 그죠? 경비직 노동자. 그런 분은 60시간, 70시간, 80시간이에요. 이런 분은 당연히 산재가 되죠. 근데 보통의 노동자들은 일주 평균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산재 인정 기준 두 번째는 52시간을 초과하면서 근무 일정 예측이 어렵거나 교대제 노동을 하거나 휴일이 부족하거나 육체적 작업 환경이 크거나 유해한 작업 환경이 있거나 시차가 큰 출장, 해외 출장이 있거나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거나. 그래서 건선중학교에 산재를 신청하니까 당신은 44시간밖에 안 돼. 육체 강도가 조금 높다고 하더라도 우리 산재를 인정 못 하겠어. 노동부 고시상. 그래서 학비에서 저희 사무실에 이제 의뢰를 했어요. 노무사님 이게 산재가 될 것 같습니까? 물론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이제 소송을 맡았죠. 소송을 맡아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일 중요하게 본 것은 업무 시간은 물론 40몇 시간밖에 적었지만은 그 당시 어쨌든지 학교 급식실에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았었어요. 그것 때문에 조합원들이 굉장히 많이 힘들어 했었고, 배기 시설이. 그때 항의도 했었고, 계속 스트레스 많이 받았었고, 그러한 부분뿐만 아니고 굉장히 이 조리 노동의 질 자체, 노동 강도가 굉장히 크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좀 더 거기서 이제 주장 플러스 이제 알게 된 사실, 일반적으로는 저 기준이 없지만은 초미세먼지, 학교 급식실에 여러 가지 초미세먼지의 영향도 뇌심장 질환의 영향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등등을 통해서 이제 소송을 이기게 되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노동조합의 판단이 굉장히 좋았죠. 어쨌든 이것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다는 해야 된다는 그런 것들. 그래서 어쨌든지
굉장히 좋은 선례가 됐어요. 좋은 선례가 됐고, 앞으로도 이제 학교 비정규 노동자 중에 조리 업무 노동자의 뇌출혈 사건들에 있어서는 굉장히 많은 힘이 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지 이러한 고용노동부 고시를 충족을 하면은 당연히 산재가 된다. 근데 충족을 하지 못하면 건건으로 본다. 라고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전에 이건 뭐 그 다른 조리 노동자인데 그 병원 노동자인데 병원 노동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제 산재가 안 됐어요. 이분이 열심히 했는데 48시간에 육체 강도가 높다. 이런 것이 있었는데 저희가 소송을 통해서 그 사건도 된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은 조리 노동의 강도가 생각보다 높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인정받았어요. 법원 소송 과정 중에서는. 그래서 그분은 이제 좀 학교는 아니지만 병원의 어떤 식당이랑 좀 특수성이 있었지만은 어쨌든지 불규칙한 교대제 근무와 육체 강도가 굉장히 높다는 걸 통해서 인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셔야 될 게 이런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건건이 어쨌든지 판단을 받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반드시 안 되는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돼요. 그래서 실무상 이렇게 노무사나 이제 그 변호사들이 산재나 노무사들이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심장 질환은 기본적으로 부검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래서 집에서 돌아가셨거나 어떤 그 상병이 추정이 안 될 경우 사망 진단서가 안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사체 검안서 또는 시체 검안서가 발급되는데 병명을 모를 경우 그죠? 이런 경우는 기본적으로 저분이 굉장히 많이 일을 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는데 이런 사건은 기본적으로 부검을 하는 게 유리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일을 했던 시간에 대한 분석이 제일 중요해요. 눈에 보이는 과로, 시간에 대한 증거. 여러분 시간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사업장, 그 학교를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무조건. 학교에 돈 주는 시간이 아니고. 그래서 내가 옷을 갈아입는 시간, 그죠? 그 옷을 갈아입고 나가는 시간까지 다 시간을 봐요. 그래서 우리가 명확한 시간이 없으면은 사업주가 인정해주는 시간이 우리가 과로의 기준이 될 수 있어요. 과로의 기준. 그 다음에 24시간 내에 어떤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는지. 그 예전에 이제 제가 했던 사건도 어떤 공장의 노동자들 둘이 싸웠어요. 싸웠는데 서로 멱살 잡고 싸웠어요. 뭐 때린 게 아니고. 그러다가 이제 가라 하고 이제 또 일을 하다가 어쨌든 운이 나빴는지 다시 화장실에서 마주쳤어요. 그래서 또 감정이 격해가지고 막 욕을 하다가 멱살잡이를 하려다가 이 노동자가 쓰러져서 뇌출혈로 죽었어요. 이것은 이제 어떤 돌발적인 상황인 거죠. 돌발적인 상황. 그래서 이런 돌발적인 상황이 있어가지고 굉장한 스트레스 요인이 있었는지,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판단을 하게 되고 돌발 가로에 있어가지고 어떤 이벤트가 있었으면 산재로 굉장히 많이 포함을 해줘요. 그 다음에 뭐 쓰러지기 이전에 일주일 정도의 업무 시간이 굉장히 늘어났다. 업무량이 굉장히 늘어났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이 많이 줄어가지고 그때 업무량이 약 30% 증가됐다. 내가 담당하던 일이 학교 행정직의 일이 그러면 그런 부분도 우리가 산재로 포함을 해줘요. 단기 가로로. 그래서 우리가 모든 노동자들이 저는 이제 어려움과 스트레스가 있다고 봐요. 그리고 쓰러진 원인이 다 있다고 봐요. 근데 많은 사건들이 신청을 많이 안 해요. 신청. 특히 뇌심장 질환이. 그래서 이런 것도 고용노동부 기준이 엄격하게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선례가 있듯이 좀 더 케이스대로 이제 접근을 한다고 하면은 저는 많은 사건들이 승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우리가 학교에 있어서도 그렇고 모든 직장에 있어서 그렇고 제일 큰 스트레스 요인은 사람이에요, 사람. 저도 이제 그 직장을 뭐 물론 다녀봤지만은 처음에 이제 직장 다니는데 어떤 옆 부서에 그 이제 선배가 계속 뭐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트집 잡고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쌓이니까 미치겠더라고 사람이. 그래서 저 사람 내가 한번 혹 때리고 그만둬 뭐 이런 생각도 했었는데 저는 일에 힘든 것보다 사람이 힘든 게 제일 큰 요인이라고 봐요, 사실. 직장 내에서 다녀보면은. 그래서 지금 많은 노동자들이 이 정신질환으로 많이 앓고 있고 정신질환의 산재 신청도 많이 증가하고 있어요, 지금. 뭐 500건, 600건 이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고 실제 신청에 따른 승인율도 50%, 60% 많이 승인되고 있어요.
근데 막상 우리가 왜 정신질환이 산재 신청이 적냐 하면은 병원에 일단 못 가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불이익, 편견, 그죠? 그래서 정신과를 가보면 처음에 어떻게 해요? 왜 왔냐고 막 이렇게 막 설문지 한 3-4장 주잖아요. 그거 체크하다 보면은 더 미쳐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제 정신과 가면은, 물론 모든 의사 선생님 그렇지 않지만은, 그냥 몇 개 들어보고 그냥 약 처방이에요. 약 처방. 약 처방. 우리가 처음 들어본 뭐 여러 가지 약 처방. 그럼 약만 먹으면 될까? 이렇게 불안하죠, 사실. 그래서 한국의 정신질환의 특징이 뭐냐면은 신청률이 적다는 거예요. 적다. 그래서 지금 뭐 500건, 600건 증가했지만은 아직도 많은 노동자들이 저는 현장에서 특히 사람 때문에 많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 봐요. 그래서 뭐 제일 많이 앓고 있는 게 우울증이죠. 그죠? 우울증. 그래서 주요 우울장애 뭐 이렇게 우리가 병명을 얘기를 하는데 불안장애. 그죠? 불안장애. 너무 불안해.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노동자도 회사에서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아까 이제 질문에 던졌듯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리고 쓰러져 버려요. 그래서 이제 공황장애인 증상이 막 두근두근거리면 커지면서 이제 욱하면서 이제 쓰러지는 거죠. 그죠? 심했을 때는. 그래서 이런 불안장애 노동자, 이제 공황장애 노동자도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적응장애, 그죠? 막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적응장애 생긴 노동자도 많고, 그 다음에 어떤 외상 사건이 있어가지고 외상 후 스트레스 반응이라든지 급성 스트레스 반응. 그 다음에 이제 교대제 노동을 하시는 분들은 잠을 못 자는 노동자들은 수면장애라는 정신질환을 많이 앓게 돼 있어요. 그럼 노무사님, 이런 정신질환은 전문가를 선임을 해야 됩니까? 어떤 것들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까? 라는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병원에 가면 기본적으로 의사 선생님이 적어요. 어쨌든지 내용을 적거든요. 그걸 이제 의무기록지 또는 뭐 진료기록지라고 하는데 정신과가 특히나 자세하게 적어요. 그래서 정신질환에 있어가지고 산재 판정은 기본적으로 의무기록지로 봐요. 의무기록지. 그래서 예전에 제가 했던 사건도 이분은 남편하고 많이 싸웠어요. 그러다가 싸우다가 갑자기 정신을 잃게 됐어요. 잃게 됐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남편이 자기 손목을 꽉 잡고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고 있었고 그 순간에 정신을 잃었어요. 이분의 병명은 우울장애, 불안장애였어요. 그래서 이분이 저를 찾아와서 노무사님 산재가 됩니까? 의무기록지를 쭉 봤어요. 남편과 싸운 것도 있고 회사가 정말로 괴롭힌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해봅시다 라고 해서 이제 산재가 승인됐죠. 그래서 우리가 정신과에서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것은 의무기록지 판단입니다. 의무기록지. 그 다음에 임상심리 결과지는 뭐냐면은 임상심리 상담사라는 이제 뭐 좀 2급 병원이라든지 좀 큰 병원 가면은 임상심리 상담사들이 별도의 검사를 해요. 대화를 통해서, 3번 대화를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왔고 어떤 상태고 이 사람의 지능이 어떻고 지금 상태 상태가 어떻고 왜 이런지에 대한 검사를 하거든요. 그 검사 결과지가 3-4페이지로 있어요. 그래서 임상심리 검사 결과지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질환에 대한 검사도 해요. 뭐 뇌파 검사도 하지만은 우울증 척도 검사, 뭐 MMPI 등등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런 검사에 대한 결과지가 산재 판정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중요해요. 저 사람이 날 괴롭혔어요. 이런 목격자에 대한 진술서. 이런 것들보다는 내가 어떻게 진술했는지, 해왔는지를 쭉 한번 뽑아보면은 아, 그래도 회사에 대한 얘기가 많구나. 학교에 대한 얘기가 많구나. 그 상급자에 대한 스트레스 호소가 있구나. 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쨌든 적분하셔야 돼요. 산재로. 그걸 기반으로 해서 내용을 조금 더 만들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의 핵심적인 것은 정신과 의무기록지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판정위원회 갔을 때도 정신질환은 판단하는 사람 중에 2명은 정신과 의사가 들어와요. 그래서 의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신과 의사들이 기본적으로 정신과 의무기록지를 기준으로 해서 쭉 보고 판단을 해요. 질문하고. 그래서 내용상 핵심은 의무기록지다. 그 다음에 정신질환에 있어가지고 좀 더 이제 악화된 상황에 자살이 있는데 자살은 뭐 굳이 이제 이 강의에서 넣지는 않았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자살이 산재로 인정이 된다는 것 사실 자체만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조차도 몰라가지고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유족들이 너무나 많아요. 사실.
지금은 조금 늘어서 이제 50건, 70건이지만은 예전에 뭐 10건, 5건 이럴 때도 있었거든요. 불과 10년 전에는. 근데 제가 앞서 얘기했듯이 경찰청 통계로도 최소한 500명이 업무상 스트레스 때문에 자살한다 라고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혹시 주위에 뭐 건너 아시는 분들도 혹시 자살하는 경우에 있으면 물어봐야 돼요. 저 사람이 노동자인지 아닌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게 산재가 아닌지, 이런 것들 물어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 봐요. 저희가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선생님 그 배우자의 이제 과로사 사건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하고 이제 최근에 이제 카톡을 하고 있는데 그 선생님이 갑자기 묻는 거예요. 노무사님, 자살도 산재가 돼요? 왜요? 자기 건너 아는 선생님이 자살했어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질환을 다시금 얘기하면은 내가 일관되게 얘기한 병원 기록지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고 그걸 바탕으로 산재가 판정을 하는구나 라는 정도를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학비노조에서 굉장히 그 선구적인 활동을 한 폐암이 있죠, 그죠? 뭐 조리 노동자의 폐암이 있는데 조리 노동자의 폐암이 그 사실 굉장한 많은 이슈를 일으켰어요. 이슈를 일으키고 있고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노동자의 암 사건에 있어가지고 많은 그 선례가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의 그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에요. 암, 그죠? 암. 24만 명 중에 지금 근데 한 200명 뭐 정도밖에 안 돼요. 적을 때는 뭐 한 30명, 40명인데 노동조합의 꾸준한 투쟁과 어떤 신청을 통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근데 최소한 한 9천 명은 직업성 암으로 추정이 돼요, 사실. 그럼 왜 못해요, 이게? 모르니까. 우리가 학비 노조의 조리 노동자의 폐암이 산재가 인정될까라는 생각을 불과 몇 년 전에 못했어요, 아무도. 근데 그런 생각들을 자꾸 하게 되니까. 왜냐하면 이런 교육을 받게 되고 많은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좀 깨고 그러면서 이제 많이 신청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 신청률도 이제 조금 높아지고 승인도 높아져요. 10건 중 7건은 반드시 승인돼요. 적지 않아요, 사실. 학교 비정규직 폐암도 굉장히 많이 승인을 받고 있어요. 굉장히 많이 하지만. 그래서 이러한 폐암에 있어가지고, 물론 폐암을 포함한 직업성 암에 있어가 제일 중요한 건 저는, 야, 암도 산재 아니야? 이런 질문을 가져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해요. 그 몇 년 전에 이제 한 5, 6년 전에 저를 찾아온 노동자가 있었는데 제가 노동자를 만나면 물어보죠.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그 이분은 자기가 항공기 승무원이래요. 뭐 우리나라의 그 굴지의 그 항공기 승무원이었는데 그럼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그거죠. 무슨 암입니까? 유방암이었어요, 이분은. 그래서 이 항공기 승무원 유방암? 교대 노동을 하긴 하는데 이게 될까? 그 얼마 정도 근무했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한 25년 근무했더라고요. 아, 그러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암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직업을 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직업에서 어떤 부분에 노출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항공기 승무원들은 우리가 여기 그 강의 안에 나왔듯이 유방암이면 기본적으로 교대 근무, 병원 근무, 병원 소독 작업, 방사선 노출 이렇게 보는데 항공기 승무원들은 여러분들이 이 북극 항로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전리 방사선에 노출돼요. 전리 방사선에. 그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이 노동자는 모르죠. 그냥 자기 그냥 교대 노동 하는구나 정도만 아는데 내가 방사선에 계속 노출돼 왔구나. 이것이 굉장히 내 암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 유방암을 어쨌든 산재 신청을 해서 한 3년이 걸려서 승인이 됐어요. 3년이 걸려서 승인을 하고 제 후배가 그 비슷한 시기에 이제 그 항공사 노동자의 백혈병을 신청해서 됐어요, 사실. 저희가 이제 거의 동일하게 해서 지금은 어찌됐든 항공기 승무 노동자들의 유방암과 백혈병이 당연하게 이제 산재로 승인되고 있죠. 마찬가지, 여러분들 폐암이 어쨌든지 조리 노동을 통해서 폐암이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누구나 다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럼 다른 부분을 또 좀 더 찾아봐야 돼요. 우리가 학교 노동자 말고도 뭐 내 친척이, 내 친구가
암이 걸렸으면은 이거는 산재가 아닐까, 이런 질문을 해보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들이 노동자의 역할이고, 학비노조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어쨌든지 좋은 사례를 만들었다고 봐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해서 조금 전체적인 내용들을 조금 얘기 드렸고, 제 강의에서 부족한 것들은 일단 노동조합에 좀 찾고, 그 다음에 제가 노동자한테 그래도 조금 더, 제가 출신이 어쨌든 민주노총이고, 노동자에 대한 산재를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제도개혁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은 제 블로그에서 찾아보세요. 그래서, 찾아보시면은 좀 더 유익한 자료 또는 뭐 유익한 강의 정도를 찾아보시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의 직업병도 정당하게 권리로서 인정받는, 승인받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강의는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른 기회에서 어쨌든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